서울의 11월은 이미 겨울의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회사 차량의 창문을 통해 쓰러지는 햇빛이 회색 빌딩들을 더욱 차갑게 물들였습니다. 강도윤은 창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회의 자료가 들려 있고 목에는 회의실의 에어컨 창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CEO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43세, 서울의 유명 IT 기업을 이끌고 있는 남자. 하지만 가슴 어딘가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신호등에 멈췄을 때 그의 시선은 우연히 횡단보도 너머로 흘렀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잠시 햇빛에 드러났을 때 강도윤의 손이 차창에 닿았습니다. 이서진.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이 사람을 잊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회사 확장,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모든 것이 그 빈 공간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야 했습니다. 여인, 아니 이서진은 품 안의 아이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순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어떤 비탄도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함만 흘러넘쳤습니다. 강도윤은 그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눈매, 아버지의 것을 닮은 그 눈매가 보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도 강도윤의 눈은 그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비슷했고 동시에 두려움과도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어디 괜찮으신가요?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강도윤은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회공헌재단에서 주관하는 보육원 후원 행사. 강도윤은 의무감으로 참석했습니다. CEO에게 이런 행사는 사업 실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보도사진, 신문기사, 기업 이미지 상승.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옷이 남루한 아이들이 예쁜 선물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들을 보면서도 무엇을 느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움켜잡았습니다. 강도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큰 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순수함이 그의 목을 졸라왔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마치 종소리 같았습니다. 강도윤이야. 우리 아빠 이름이랑 똑같아요. 세상이 순간 멈췄습니다. 강도윤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미간의 형태, 입술의 선, 그리고 그 눈동자. 모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늘, 어디 가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강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진은 아이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그를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강도윤은 이서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으려 하면
세상에 숨겨진 것은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단 자신의 마음을 제외하고는. 문을 열었을 때 이서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견했던 것처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야?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CEO 강도인은 돌려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서진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12년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 알았어요. 그 말은 선구와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전했어요. 몇 번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것이 더욱 가슴을 졸라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멀리 가버렸죠. 회사로, 더 높은 곳으로. 나와 하늘은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것들이 보였습니다. 원망이 아닌 포기. 그것이 더욱 강도윤을 무너뜨렸습니다. 강도윤은 변했습니다. 아이는 다음 달에 아파 입원했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그 병원 침대 앞에서 강도윤은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후원자 약속도, 투자자 미팅도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작은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43세의 CEO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곁에 있을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용서가 있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담담함도 있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강도윤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회복한 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강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회사를 휴직한 그는 버스 정류장에 섭니다.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이가 신발끈을 제대로 맨지 확인하고 가방에 물통이 들어있는지 살핍니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움켜쥐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무엇이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이제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사랑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강도윤의 휴직은 2주 만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침 7시 그의 휴대폰은 울렸습니다. 회사 전무 이명호의 전화였습니다. 뒤이어 문자, 그룹 채팅, 메일까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회사의 여진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 지사 프로젝트 지연, 투자자 미팅 연기, 신상품 출시 보류, CEO 부재의 시간들이 회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늘의 손을 잡고 선 강도인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회사 지분 중 30%를 소유한 최고 주주 양재훈의 목소리가 가장 차가웠습니다. 이사장님, 개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사업입니다. 당신의 책임 회피는 주주들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화면의 글자들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강도윤은 시선을 하늘에게 돌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은 이서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소박한 전세 건물. 강남에서 1시간을 더 나가야 하는 그곳에서 이서진과 하늘은 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이 지은 건물들을 생각했습니다. 강남의 랜드마크, 투자 수익률 최고의 오피스텔들, 그리고 여기
이서진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간단한 밑반찬들을 꺼내며 하늘에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 9시 학원이 있구나. 엄마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서진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누군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이서진이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집된장찌개, 계란말이, 미역국. 마치 어딘가에서 복사한 듯 평범한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려진 밥을 먹은 지 회사 일이 많아? 네. 좀. 이서진은 하늘이 밥을 흘리지 않도록 챙기며 물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이 나왔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던 질문이 비로소 음성이 되었습니다. 강도윤은 숟가락을 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뭐를? 우리, 하늘, 그리고 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진은 하늘에게 국을 떠먹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우린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에는 상처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만 있었습니다. 난 회사를 내려놓을 수 없어.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주일 후 강도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중역들의 눈초리가 그를 향했습니다. 양재훈 주주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당신의 부재로 인한 손실만 해도 상당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도윤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자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지난주는 개인적 사유로 휴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유럽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고 신상품 출시는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CEO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하고 결정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양재훈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게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강도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도윤은 회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야경이 펼쳐진 창밖. 한때는 그것이 자신의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가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서진에게 전화할까요? 하늘에게 물어볼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CEO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2주간 매일 아침 아이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에 섰던 그 시간들, 그것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돌아온 지금 그 기억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하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촬영한 그 사진. 아이의 해맑은 표정 속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이서진과 하늘은 자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그 생각이 그를 옮겨조였습니다. 새벽 4시 강도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양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외 출장은 미연 전무가 담당하겠습니다. 저는 유럽은 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후
그는 전무 이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이른 것을 알면서도 이명호, 미안해. 새로운 조직 구조를 짜야 할 것 같아. 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밖에 있을 거야. 그날들을 비워두고 그 외에는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줘. 상대방의 놀람이 전화선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해야 하는데. 아니, 해야겠어. 이명호, 나 미쳤나 싶지? 아닙니다. 다만, 처음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보는 게. 전화를 끊은 후 강도윤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CEO였습니다. 여전히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을 이끌어야 할 책임도 있지만 한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완벽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것을 감수할 용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휴대폰으로 이서진을 호출했습니다. 새벽의 전화였습니다. 강도윤? 수면에서 깨어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이 시간에. 미안해. 뭐 그런 일이. 미쳤나요, 당신? 아직은 아닐 것 같은데. 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터지는 웃음이.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셋이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전화선 건너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네, 만나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강도윤에게는 그 이틀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그는 이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 2개인 전세 건물, 낡은 냉장고 소음, 밤 10시를 넘으면 울려대는 상수도 파이프. 그곳이 이제 그의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아침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늘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고 인사를 나누고 금요일 저녁에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서진이 해주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가끔은 너무 짠 무생채. 강도윤은 변했습니다. CEO로서의 날카로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 어딘가 부드러워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그를 도윤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서진도 특별한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정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졌습니다. 하늘아, 감기 걸렸니? 어린이집 픽업 시간, 선생님이 이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멍한 것 같아요. 밥도 잘 안 먹고 감기도 심한 것 같은데. 이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밥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도윤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이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서진, 병원 안 가봤어? 내일 가보려고 했어. 일이 좀 많았어. 이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명은 근처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늘은 흰색 팔찌를 차고 진료 대기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평소에 이랬어? 아니요. 요즘 갑자기. 이서진은 손톱을 물고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몸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료는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가슴을 들었고
혈압을 재고 손과 발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는 매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력에 혈액 질환이 있나요? 아니면 대사 질환? 이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당장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 아이의 혈색이 평소보다 좋지 않고 약간의 부종이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종이에 검사 항목들을 적어내었습니다. 특히 양쪽 부모 모두의 유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그 말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마치 폭탄처럼. 강도윤은 이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뭔가 큰 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병원 계단 아래 3명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강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 나 아이 데려가도 돼?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물음이라기보다 도피에 가까웠습니다. 서진. 강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그냥 검사를 해봐야 한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양쪽 부모 모두의 유전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도 길게. 도윤, 난 다 말할 수 없어. 이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제발. 하늘이 먼저야. 하늘이가 아직 어려. 그 말에 강도윤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기를, 모두가 그럴 수 없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친부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시는 물을 수 없는 질문. 이서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강도윤은 하늘의 손을 내려놨습니다. 그 밤 강도윤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자신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CEO 강도윤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자존심 있고 상처받은. 다른 한 명은 아버지가 되려던 강도윤이었습니다. 그것도 깨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다시 들어온 그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손가락이 부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서진의 대화창. 왜 거짓말했어? 처음부터 말했어야 하지 않나? 내가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처음부터. 지웠습니다. 다시 입력했습니다. 하늘이 치료는 누가 책임질 거야? 지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밖은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밖의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어딘가에서 이서진은 깨어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곁에서 자신의 거짓과 함께. 강도윤은 자신의 손을 펼쳤습니다. 43의 손, CEO의 손, 그리고 아버지가 되려던 손. 무엇을 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서진이었습니다. 제발 만나자. 모든 걸 얘기할게. 하늘이도 함께. 그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도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늘 저녁에. 알았어. 전화를 끊은 후 강도윤은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도윤 아저씨라고 부르던 날들. 버스 정류장의 손잡이. 그리고 병원 의사의 말. 양쪽 부모 모두의 유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하늘의 진짜 아버지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여기에 없을까요?
강도윤은 자신의 손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알았습니다. 손가락들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녁 7시 강도윤은 이서진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들고 가던 과자, 아이 장난감, 따뜻한 국거리 모두 버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발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또는 자신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샜거나 울었거나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들어와. 그 목소리는 불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소파에는 하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강도윤을 보자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엄마 말 들어. 도윤 아저씨랑 중요한 얘기 해야 돼. 하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린 것이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살 먹은 아이의 그 목소리가. 강도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도윤, 앉아. 강도윤은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아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당신이 하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했어. 하지만 이서진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길. 엄마, 뭐야? 하늘이 물었습니다. 강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야? 네, 당신이 아니에요. 이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만 남았습니다. 12년 전 나는 당신이 떠난 뒤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 그 사람은 결국 나한테서 떠났어. 그리고 나는 혼자가 되었어. 강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날 의심하게 했어? 왜 그냥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왜냐면 하늘이가 아팠거든. 이서진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온 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는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아이한테도 관심 없었어. 의료보험도 없었고 나는 혼자였어. 혼자 버텨야 했어. 그리고 강도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희망이 보였어. 당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어요. 강도윤의 손이 움켜졌습니다. 지난 3개월이 다 뭐야? 버스 정류장도 아침마다 손잡는 것도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 아니에요. 이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내 감정은 진짜였어. 아이가 당신을 원하는 것도 진짜였어. 우린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진짜라고 할 수 있어? 강도윤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물어본 적 없어요. 하늘이 아버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연락처도 없어요. 남겨진 건 하늘이뿐이에요. 강도윤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무언가에서 도망치듯. 내가 왜 나한테? 당신이 돌아왔으니까요.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줄 수 있으니까. 이서진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알았어.
강도윤이 소파를 내팽개쳤습니다. 이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몸이 이서진 뒤로 숨었습니다. 강도윤은 멈췄습니다. 그 울음소리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뭐해? 왜 울리고 그래? 이서진이 울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나빠. 엄마가 나빠.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서 작은 몸을 오므렸습니다. 경련하듯 울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안아주지도 나가지도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도윤, 제발. 이서진이 애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어. 당신의 선택이 뭐예요?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쓰러진 목소리였습니다. 뭐를? 지금 너, 나, 하늘이 우리의 관계를 정의해야 돼. 난 혈연이 없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 거짓 위에 지은 아버지가? 이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이의 울음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윤, 이서진이 외쳤습니다. 돌아와, 제발. 강도윤은 멈춰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네, 돌아와. 우린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강도윤이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 위에는 더 이상 CEO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남자만 있었습니다. 무너진 남자. 하늘이,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를 위해. 이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또 내일, 무언가를 더 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이서진과 하늘이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품 안에서 강도윤의 차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만 있었습니다. 화면 앞에서 그의 손가락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진행되었고 보고서는 쌓여갔고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그만 빼고 휴대폰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서진에게서도 하늘이에게서도 아무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그 집 앞의 거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차에 앉아서 불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그 옛날 건물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린이집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거리에서 그 거리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남자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43세의 강도윤은 그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야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등교한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그저 어두웠던 새벽의 버스 정류장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혼자라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위해, 더 이상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렇게 자신은 모든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회사, 돈, 지위. 하지만 정작 손에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나타난 것이 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서진, 하늘이, 버스 정류장.
따뜻한 밥상. 하지만 그것도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서 바라봤습니다. 43의 얼굴, CEO의 얼굴, 그리고 깨진 남자의 얼굴. 그 얼굴이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다가 강도윤은 거리에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엄마 손을 잡은 6살 정도의 아이. 그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도 엄마가 미워 보여도 그저 엄마의 손이 따뜻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늘이로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서진을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그 여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한 남자가 떠난 뒤 임신을 혼자 견뎌내고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의료보험 없이, 정보 없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 없이, 그리고 지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나타났을 때 이서진은 무엇을 봤을까요?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방법이었을까요? 강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을 속인 그 여인의 행동이 거짓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는 것을, 사랑의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뭐였을까요?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얼굴 속에서 자신의 형태를 보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자신이 아버지이기를 원했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거짓이 아니었을까요? 강도윤은 그 거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11월 말 서울에 눈이 내렸습니다. 사무실 창문 밖으로 소복이 내려앉는 눈을 보며 강도윤은 다시 그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떠나간 것처럼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이서진의 집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겨우 한 장의 종이에 적힌 말. 만나자.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얘기하자. 그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나왔을 때 강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CEO도 아버지도 아닌 그저 한 남자.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약속 장소로 버스 정류장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그곳. 아침 7시 50분. 그들은 거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그 정류장에서, 겨울의 새벽 공기 속에서 이서진은 혼자였습니다. 하늘이는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학원에 보냈어요. 아이는 이 얘기에 끼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톤. 강도윤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란히 버스를 기다리는 두 사람처럼.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것이 그가 건넨 첫 말이었습니다. 나도. 이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길고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깨달음. 혈액 검사했어?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를 찾았어. 강도윤이 옆을 봤습니다. 이서진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안도,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 아니요. 연락을 안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 계좌에 입금하기 시작했어요. 의료비 때문에. 강도윤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혈연의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 그리고 자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려던 아버지도.
그럼 우리는?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서진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너머의 도시를. 우리는 그냥 두 명이 되면 안 될까요? 두 명? 엄마와 자식이 아니라 그냥 이서진과 강도윤. 그리고 하늘이는 그냥 하늘이. 강도윤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우리 셋이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법적으로든 혈연으로든.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한 것이었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었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서진이 마침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진짜 물어야 했어. 혹시 우리 셋이 그냥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라고. 강도윤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허락의 순간. 그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모를 것 같아. 우린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다시 붙여지는 과정에서 또 깨질 수도 있고. 이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네. 다시 말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것을 원했는지도 함께. 버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강도윤은 어린이집 픽업 시간에 이서진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양재훈과의 계약도 수백억의 프로젝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봤을 때 아이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강도윤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지 강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미역국, 그리고 이번엔 새로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밥을 먹으며 하늘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매우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아저씨, 우리 또 놀 수 있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숟가락을 놨습니다. 응, 또 놀 수 있어. 약속? 약속? 이서진은 그 대화를 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강도윤은 회사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신은 회장으로 물러나고 양재훈을 CEO로 올렸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회사, 금요일과 주말은 이서진과 하늘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돌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상처도 재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이제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무언을 학습했습니다. 용서의 언어를,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강도윤은 알았습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약속이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을 매일 갱신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옆에는 이서진이 그리고 하늘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셋은 여전히 이 정류장에 섭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면서, 그저 함께 서 있으면서. 엄마, 왜 우리 여기 자꾸 와?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강도윤과 이서진은 눈을 맞추고 웃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만난 곳이니까. 이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한 곳이니까. 강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왼쪽에 엄마 손, 오른쪽에 아저씨 손.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법으로 정의된 가족도 있고, 그저 함께 있기로 약속한 가족도 있습니다. 강도윤,
이서진, 그리고 하늘이. 셋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견고한 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아침 그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함께 있기로 다시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될 때마다 그들은 더욱 확실한 가족이 되어갔으니까요.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겨울의 눈이었습니다. 작년의 눈과 다른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류장에서 같은 손을 잡으며 그들은 다시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인가, 법인가, 약속인가? 강도윤이 배운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족이란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서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도시의 한 구석에서 그렇게 세상은 지속되고 사랑은 재정이 되고 삶은 계속된다.